정조, 조선의 마지막 빛, 개혁군주의 꿈과 죽음의 미스터리.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창경궁 영춘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겉으로는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더라.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열흘 만에 돌아가시다니.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죽음 뒤에는 2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왕의 생애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뒤주 속에서 잃은 11살 소년이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개혁군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꿈꾼 새로운 조선은 왜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야 했는지,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파란만장합니다. 1752년 한양 창경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입니다. 그는 영조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이었죠. 52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이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은 권력 다툼의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영조시대는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서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했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사도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62년 그 끔찍한 날이 옵니다. 영조는 결국 아들을 폐세자시키고 뒤주 속에 가둡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갇혀있다가 죽습니다. 당시 이산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1살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을. 하지만 이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이산은 궁궐 안에서 철저히 고립됩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을까? 노론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산을 주시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우리를 숙청할 것이다. 이산은 15년 동안 새 손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순한 손자였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5살의 이산이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됩니다. 정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기고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효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 초부터 노론 벽파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벽파는 정조의 개혁을 방해하려 했고 심지어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1777년의 홍국영 사건입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곁에서 보필했던 인물이죠.
정조는 즉위 직후 홍국영을 도승지로 임명하고 그에게 거의 전권을 맡깁니다. 홍국영은 정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숙청을 단행합니다. 사도세자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의 권력이 너무 커지자 결국 그를 멀리합니다. 1779년 홍국영은 실각하고 유배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정조는 그 어떤 신하도 자신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왕권 중심의 개혁을 원했고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개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규장각 설치입니다. 1776년 정조는 창덕궁 안에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정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싱크탱크였죠. 정조는 규장각에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뽑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남인 출신으로 정조의 가장 아끼는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 설계를 맡기고 각종 개혁 정책을 자문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용령 설치입니다. 1785년 정조는 왕의 친위 군대인 장용령을 만듭니다. 이것도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원했던 겁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장용령을 직접 지휘했고 군사훈련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왕이 직접 칼을 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신하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세 번째,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조는 1794년부터 수원의 거대한 성곽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정조는 한양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은 노론 벽파의 세력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수원은 정조가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시작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조의 개혁이 진행될수록 반대 세력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1791년 신해통공 사건이 터집니다. 정조는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 정권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던 특권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만들려 한 거죠. 하지만 기득권 세력은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소수의 특권층만 배불리는 나라는 내가 원하는 조선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정조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도 천주교 신자였죠. 노론 벽파는 이를 빌미로 정조의 측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사학을 믿는 자들이 조정에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정조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리면 자신이 믿었던 인재들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 정조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시작되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정약용도 이때부터 정조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정조는 이 시기부터 심각한 고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은 하나둘 떠나고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하지만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며 백성들에게 왕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행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나의 개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정조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조선도 함께 사라집니다. 1800년 6월 18일 정조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등에 난 종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매일 활쏘기를 했고 말을 타고 궁궐을 돌았죠. 49세는 당시로서도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정조는 열흘 만에 숨을 거둡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관들의 엇갈린 진술입니다. 정조를 치료했던 의관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관은 종기가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떤 의관은 갑자기 쓰러지셔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정조가 남긴 마지막 말들입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은 뒤 나의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조는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키운 개혁 세력들이 숙청당할 것을 예견했던 거죠. 세 번째, 정조 사후의 정치 변화입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순조 대신 정치를 장악한 것은 정순왕후와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이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키우려 했던 규장각 학자들은 하나둘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고 장영령은 해체됩니다. 수원 천도 계획도 완전히 백지화됩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너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정조는 정말 독살당한 것일까요? 현대의학자들이 정조의 죽음을 분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정조실록에 기록된 증상들을 토대로요. 정조의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등에 난 큰 종기, 갑작스러운 고열, 의식 혼미, 극심한 통증, 열흘 만에 사망.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폐혈증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종기가 악화되어 전신으로 퍼진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독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은밀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들이 있었습니다. 비상, 초호두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독은 급성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종기나 다른 질병처럼 위장할 수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조는 죽기 며칠 전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죽은 뒤의 일들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세자 순조를 잘 보필하라.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당시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만약 정조가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을 겁니다. 고발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정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싸웠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는 위협과 1800년 6월 28일 새벽 정조는 창경궁 영춘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49세, 제위 24년. 정조가 눈을 감는 순간 한양의 하늘에는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궁궐 안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개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조가 죽은 뒤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조의 아들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실권은 정순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이 잡았죠. 이른바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정조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를 남겼지만 결국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용령은 해체되었고 규장각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수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성곽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조는 이미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규장각에는 서양 과학 서적들이 있었고 정약용은 서양 건축 기법을 이용해 화성을 설계했죠. 정조는 상업을 발전시키려 했고 신분제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정조의 개혁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불과 100년 뒤 조선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정조의 능인 건릉을 이장하려 했습니다. 명목은 묘지 정리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역사를 지우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조선인들은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정조대왕의 능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정조는 단순한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키고 있는 이유도 정조의 홍제전설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하나의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그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고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위협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개혁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정조, 조선의 22대 임금, 재위 24년 동안 조선을 바꾸려 했던 왕. 그는 정말 독살당했을까요? 아니면 운명 앞에 무릎 꿇은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조가 꿈꾼 조선은 아름다웠고 그 꿈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